왜 일본을 차별 대우하느냐? 일본 외무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간 한국을 아래로 보며 늘 무시했던 일본 정부가 미국에 크게 한 방 맞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한국은 더 할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일을 믿지 못했던 25년 경력의 베테랑 일본 관료가 찾은 기밀이 공개되자 일본 열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이었죠.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한국은 단호히 거부했고 미국의 압박까지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도 핵잠수함도 한국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총 한 발 쏘지 않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한국의 전략. 일본은 무릎 꿇었고 한국은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태평양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외교 참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외교관의 생생한 증언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워싱턴발 긴급 전문이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당직 사무관이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아직 잠들지 못한 상태였어요. 가와무라 씨,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긴급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외무성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다급함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스미가세키로 향했어요. 도쿄 시내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차창 밖으로 황궁의 실루엣이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다운 풍경이었겠지만 그날은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외무성 청사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급히 나온 티가 역력했죠.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숨막히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 10여 명이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가와무라, 앉게. 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걸 봐야 해. 그가 서류 한 장을 제게 건넸어요. 미국 국무부 공식 레터헤드가 찍혀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유지를 위해 5,500억 달러를 즉각 납부할 것을 요구받는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5,500억 달러라니. 이건 일본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계속 읽어 내려갔죠. 일본 요구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거부 시 미일 안보동맹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함. 90일 이내 납부 완료를 요구함.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워싱턴에서 직접 전화가 왔네.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이었어. 이건 최종 통보라고 하더군.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 국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70년 동맹국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다른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요. 주일미군 기지 유지비만 매년 얼마입니까? 한 차관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미군을 먹여 살려왔는데 이제 와서 돈을 더 내라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다들 진정하게. 분노는 이해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한 젊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장관님,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워싱턴은 명확히 했네. 거절은 동맹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일미군 철수, 안보조약 폐기. 모든 게 끝난다는 거야.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미군 없는 일본. 안보조약 없는 동아시아.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5,500억 달러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장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 이건 극비사항이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항목으로 분산시키면 돼.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다른 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굴욕입니다. 우리가 주권국가입니까? 속국입니까? 최소한 협상이라도 시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도 문서 읽었잖나. 협상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어. 우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우린 선택지가 없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분노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체념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한 참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장관이 시계를 봤어요. 2시간 후 총리관저에서 긴급 강요회의가 열려 다카이치 총리께서 직접 주재하신다고 하더군.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선다는 건 이미 결론이 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한 동료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가와무라 씨,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굴욕을 당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 빛이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미국에서 보낸 문서 사본이 여전히 놓여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협상 불가, 거부시 동맹 재검토, 90일 이내 납부. 이건 동맹국이 동맹국에게 보내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어요. 오후 3시쯤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리관저 회의가 끝났다고 했어요. 결정이 내려졌으니 장관실로 오라는 거였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장관실 문을 열자 장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와무라, 이걸 가져가게. 그가 서류를 건넸어요. 미국 측에 보낼 수용 서한이었습니다. 총리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복사본을 만들어 관련 부서에 돌리게. 그리고 이건 극비야.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일본국 총리 대신이라는 직함 아래 다카이치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귀 요구를 수용하며 90일 이내 5,500억 달러를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그 서류 복사본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 굴욕적인 거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거래다. 그것도 일방적인 거래. 우리는 방금 70년 동맹의 진짜 의미를 배웠어요. 그건 평등한 파트너십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와 복종의 관계였죠. 그날 오후 외무성은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5,500억 달러 굴욕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관료들은 이상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략기획실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국장이 급히 들어오더니 말했죠. 가와무라 씨, 긴급 분석 회의 소집됐어. 지금 당장 3층 회의실로 와.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10여 명의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중앙 스크린에는 동아시아 지도가 떠 있었죠. 국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에게만 요구한 게 아닐 겁니다. 다음 타깃을 예측해야 해요. 한 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당연히 한국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좋은 타깃일 겁니다. 다른 분석관이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이득을 봤죠. 반도체 수출만 해도 천문학적이고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 AI 붐으로 얼마나 벌었는데. 배터리도 마찬가지야. 현대차, 기아차 판매량도 급증했고. 저는 자료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해마다 늘고 있었어요. 한 경제 담당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5,500억 달러면 한국은 최소 7천억에서 8천억은 요구받을 겁니다. 경제 규모나 대미 의존도를 고려하면 그 정도는 나올 거예요. 회의실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낼 것이다. 이건 확실해 보여.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우리가 방금 굴욕을 당했는데 한국도 당할 거라는 예측에 위안을 받다니.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른 참모가 비웃듯 대답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처럼 받아들이겠죠. 한국이 미국한테 대들 수 있겠습니까? 국장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위협 때문에라도 미국을 절대 놓을 수 없어. 주한미군 없이는 안보가 불가능하니까. 결국 우리와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다르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이 저를 봤어요. 다르게? 어떻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외교를 보면
꽤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한 선임 분석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가와무라 씨. 그건 평시 얘기고 미국이 직접 압박하면 달라져요. 한국도 결국 미국 동맹 체제 안에 있는 나라니까요.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미국 시장 잃으면 경제가 무너져요. 선택지가 없는 건 우리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국장이 정리했습니다. 좋아요.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에도 곧 요구가 갈 것이고 그들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회의실에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비참한 동질감이랄까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보망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한국에 언제 통보가 가는지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하나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그래도 한국도 당한다니까 좀 낫네요. 우리만 호구는 아니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이해는 갔지만 동의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워싱턴에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서를 전달했다는 거였어요.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3,500억 달러였습니다. 이것도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 더한 요구가 있을 거라 확신했죠. 아무튼 외무성은 긴장하며 한국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와무라 서울 대사관에서 보고 올라오는 대로 정리해서 올려. 한국 정부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해. 저는 서울발 전문들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국 외교부 긴급회의 소집,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상가동,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죠. 그런데 다음날 전문이 이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미국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발표. 구체적 입장 표명 없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검토 중. 우리는 바로 수용했는데 한국은 왜 시간을 끄는 거지? 사흘째 되는 날 충격적인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 미국 요구 거부 의사 전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요구는 수용 불가 입장 표명. 저는 그 전문을 3번 읽어봤습니다. 거부. 한국이 미국 요구를 거부했다고 국장실로 뛰어갔어요. 국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한국이 거부했답니다. 국장이 전문을 받아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나? 한국이 정말 미국한테 안 된다고 한 거야? 곧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어요.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전략일 겁니다. 일단 거부하고 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거죠. 다른 참모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금액 깎으려고 시간 버는 거예요. 결국엔 받아들일 겁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압박이 시작되면 한국도 결국 무릎 꿇을 거야.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한국의 거부가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미국 대사를 불러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거였어요. 국익 없는 돈은 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버티려는 건가? 이건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닌데요. 국장이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도대체 한국이 뭘 믿고 이러는 거야? 미국 압박 시작되면 못 버텨.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뭔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거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외교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근무 중인 로버트 프랭클린 교수였어요. 그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유명했죠. 화상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프랭클린 교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가와무라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거부, 일본의 수용, 그리고 우리의 혼란. 프랭클린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읽었고 외교의 게임판을 바꿨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게임 규칙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프랭클린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70년 동맹이 깨질까 두려웠죠.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봤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잃을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움직였고 한국은 계산으로 움직인 거였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한국은 우리처럼 무너질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교수와의 통화 이후 며칠은 불안하게 지나갔습니다. 외무성은 한국의 다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서울발 전문들을 확인했죠. 한국 정부는 여전히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펜타곤에서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한국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항모가 부산 앞바다로 향하고 있답니다. 국장이 전문을 읽더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시작됐군. 미국이 본격적으로 압박에 나선 거야.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서태평양 해도가 떠 있었어요. 빨간색 화살표가 조지 워싱턴호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고 있었죠. 한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항모 전단이 오키나와를 출발해서 대한해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48시간 내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도 끝이야. 항모가 눈앞에 나타나면 어떻게든 굴복할 수밖에 없지. 다른 참모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버텨도 미군의 군사적 압박은 다르죠. 주한미군 기지도 있는데 저항하기 힘들 겁니다. 한 경제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항모 전단 배치는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 해상 교역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죠.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바닷길이 막히면 치명타예요. 회의실에 안도의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굴욕이 곧 정당화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이 결국 무릎 꿇으면 우리만 굴욕당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국장이 지시했습니다. 가와무라 서울 대사관과 계속 연락 유지해. 한국 정부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아야 해.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서울발 전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미 항모 전단 이동 관련 입장 발표 예정. 한국 외교부, 미국 측과 긴급 협의 진행 중.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만 너머로 수평선이 보였어요. 저 바다 건너 한국 앞바다에서 거대한 압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동료 하나가 제 옆에 왔습니다. 가와무라 씨, 한국 곧 항복하겠죠? 이제 선택지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항모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어. 그날 저녁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방송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남아 동료들과 함께 시청했어요. 트럼프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동맹은 공짜가 아닙니다. 동맹은 희생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의지가 없다면 동맹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말했어요. 일부 동맹국들은 이미 그들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망설이는 나라들이 있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국장이 말했습니다. 저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야. 일본은 이미 했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거고. 한 참모가 웃으며 말했어요.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는데 한국이 버티겠어요? 며칠 안에 뵙기 될 겁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했죠. 새벽 2시쯤 서울에서 전문이 도착했어요. 한국 청와대, 긴급국가안보회의 개최, 대통령 주재로 군 수뇌부 전원 참석. 저는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이 항복 준비를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수를 쓰려는 건가? 새벽 4시 또 다른 전문이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미 항모 전단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우리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우려와 함께 주시하고 있다. 동맹은 위협이 아닌 신뢰로 유지되어야 한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항복이 아니라 항의였어요. 아침 회의에서 국장이 화를 냈습니다. 한국이 아직도 버티겠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항모가 코앞인데.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이건 단순한 허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협상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한국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지 워싱턴호가 부산 앞바다 공해상에 정박했다는 거였어요. 거대한 항공모함이 한국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외무성은 긴장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저는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모두가 한국의 항복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멀리 한국 바다 위에서는 거대한 함대가 어둠 속을 가르고 있었죠.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한국은 정말 이대로 무너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전문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의 메시지들에서 패닉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계산된 느낌이었죠. 동료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와무라 씨, 이제 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 아침이면 한국 항복 소식 들릴 텐데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일본 해역을 지나는 함대의 그림자를 저는 몰랐습니다. 거대한 움직임이 우리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한국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 출근하면서도 그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그건 틀리지 않았어요. 불안한 예감은 사흘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을 때 제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 표시가 없는 두꺼운 갈색 봉투였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직 출근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누가 이걸 놓고 간 걸까? 봉투를 열자 USB 메모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작은 메모지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가와무라 씨, 이걸 봐야 합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프랭클린.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린 교수가 보낸 거였어요. 주위를 다시 확인하고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 하나가 떠올랐죠. 블랙 레저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숨이 막혔어요. 극비 문서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내부 회계 자료로 보였죠. 하지만 공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은밀하게 작성한 장부 같았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엑셀표가 나타났습니다. 날짜, 금액, 출처, 목적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입금 550억 달러 1차 납부.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어요. 이 중 275억 달러 공화당 선거 캠프 비밀 계좌로 이체.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뭐라고? 일본이 낸 돈이 선거 자금으로. 계속 읽어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나머지 275억 달러 중 120억 트럼프 관련 기업 네트워크로 이체. 80억 주요 의원 정치자금위원회로 분산 입금. 75억 목적 불명 계좌로 이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동맹 기여금이 아니었어요. 정치자금 세탁이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상세한 내역이 나왔어요. 공화당 하원의원 34명 각 2억 달러, 상원의원 18명 각 3억 달러, 주요 로비스트 15명 합계 45억 달러.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일본이 낸 5,500억 달러 중 절반 가까이가 미국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거였어요. 더 끔찍한 건 이게 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요약문이 있었죠. 블랙 레저 프로젝트 개혁. 동아시아 동맹국들로부터 안보기여금 명목으로 자금 확보. 이 중 50%를 선거 및 정치 자금으로 전용. 공식 회계에는 국방예산 증액으로 처리. 실제 용도는 국내 정치 자금으로 활용. 저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폭탄이었어요. 공개되면 미일 동맹이 흔들릴 내용이었죠.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국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국장님, 긴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그렇게 급해? 저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봐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 돈을 어디에 쓰는지요? 국장이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뭔가? 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낸 5,500억 달러 중 절반이 미국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블랙 레저라는 비밀 프로젝트로요.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저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까지요. 국장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이건 어디서 구한 건가? 신뢰할 수 있는 소스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 쪽 전문가가 보내왔습니다. 진위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문서 형식이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국장이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이건 심각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린 완전히 당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낸 돈이 미국 국민을 위해 쓰인 게 아니라 소수 정치인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국장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장관께 보고해야 하나? 저는 말했습니다. 당연히 보고해야죠. 이건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와무라, 자네는 정치를 몰라. 이걸 위에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숨기자는 겁니까? 국장이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숨기는 게 아니야.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거지. 이런 게 밖으로 새어나가면
미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기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국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증거가 확실한가? 법정에 설 수 있을 만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장이 계속 말했죠. 자네도 알잖아. 이런 문서는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설령 진짜라 해도 미국은 부인할 거야. 그럼 우리만 곤란해지지.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국민이 이걸 알면 뭐가 달라져? 분노만 일어나고 미국과 관계만 악화될 뿐이야. 그게 일본의 이익이 되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가와무라. 자네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건 외교야.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USB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 파일 당장 폐기해.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이건 명령이야. 저는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죠. 저는 자리에 앉아 USB를 꺼내봤습니다. 작은 메모리 하나에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랭클린 교수였어요. 가와무라 씨. 파일 받았습니까?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프랭클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묻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 아래 감춰진 거짓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꺼내야 할 진실이었죠. 블랙 레저 파일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USB는 여전히 서랍 속에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협조 요청이라는 거였어요.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와무라, 미국 측에서 우리 협력을 요청했어. 해군 작전 관련인데 자네가 담당하게.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핵추진 잠수함 편대 한반도 근해 배치 계획, 일본 영해 통과 협조 요청. 저는 국장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겁니까? 한국을 압박하려는 건가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항공모함만으로는 부족했나봐. 이제 핵잠수함까지 동원하는 거야. 저는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3척이 일본 해역을 거쳐 동해로 진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목적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뻔했죠.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었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외무성 입장에서는 승인하는 게 맞아. 미국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이건 동맹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한국과 우리 관계도 나빠질 수 있어요. 국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한국, 그들이 미국 요구를 거부했잖아. 자업자득이지. 우리는 미국 편에 서는 게 맞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국방성, 해상보안청 담당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미국 측 요청을 검토하는 자리였죠. 국방성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은 72시간 내 작전 개시를 원합니다.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루트를 제시했고요. 한 해상보안청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통과 시점은 언제입니까? 야간입니까? 주간입니까? 미국 측은 야간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고 싶다는 거죠. 외무성 차관이 말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우방국 군함의 무해통항권은 인정되니까요. 승인하면 되겠습니다. 회의실이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만 불편했어요.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좀 혼내줘야죠. 감히 미국한테 대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참모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증명되는 거예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인 게 정답이었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는데 협력하는 게 과연 옳은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저를 봤어요. 가와무라 씨, 무슨 말입니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판단한 겁니다. 그걸 군사력으로 압박하는데 우리가 가담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가와무라, 우린 미국의 요청을 받은 거야. 거절할 수 없어. 저는 반박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권이 없는 겁니까? 차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가와무라 씨,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건 외교적 판단입니다.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미국의 요청을 승인하기로 결정됐죠. 복도로 나오자 국장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와무라. 자네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국장이 경고하듯 말했어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할 순 없다는 거 알지? 우리 입장을 생각해야 해. 저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도쿄만이 저 멀리 보였죠. 며칠 후면 저 바다를 핵잠수함들이 지나갈 겁니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요. 동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가와무라 씨. 아까 회의에서 왜 그러셨어요? 괜히 눈에 띄면 손해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겠어. 동료가 한숨을 쉬었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결정은 이미 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작전 일정이 떠 있었어요. 3일 후 자정, 핵잠수함 편대가 일본 영해 진입, 6시간 후 대한해협 통과, 12시간 후 동해 작전 해역 도착.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권 없는 동맹국이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나라.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프랭클린 교수였습니다. 가와무라 씨, 핵잠수함 배치 소식 들었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우리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한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핵잠수함 앞에서요. 프랭클린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작전 일정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흘 후 자정. 핵잠수함들이 일본 바다를 지나갈 겁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하지만 저는 프랭클린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다고.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거대한 잠수함들이 바다를 가르는 모습이 떠올랐죠. 침묵의 함대. 누구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압박.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국은 정말 속수무책일까요? 3일 후 작전이 시작되면 알게 되겠죠. 3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작전 당일 저는 외무성에 남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어요. 국장도 함께였죠. 우리는 3층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일본 해역 지도가 떠 있었고 미 해군과의 연락 채널이 열려 있었어요. 밤 11시 국방성 연락관이 보고했습니다. 미 핵잠수함 편대. 예정대로 우리 영에 진입 시작했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조롭군.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지도상의 3개의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3척.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박이 바닷속을 지나가고 있었죠. 자정이 넘어서자 한 참모가 커피를 돌렸습니다. 저도 한 잔 받았어요. 하지만 마실 기분이 아니었죠. 새벽 1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번함. 스시마 해협 통과 중. 통신 정상. 국장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대로만 가면 돼.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새벽 2시 30분 갑자기 통신 장비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연락관이 헤드셋을 고쳐 썼어요. 이상하네요.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국장이 다가갔습니다. 뭐가 문제야? 연락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1번함과 통신이 끊겼습니다. 재연결 시도 중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단순한 통신 장애일까요? 연락관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번함도 응답이 없습니다. 3번함 도 마찬가지고요.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척 다. 동시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연락관이 다른 채널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에도 연락해봤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잠수함 편대와 연락 두절. 원인 파악 중.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잠수함이 3척이나 동시에 사라질 수 있어? 한 기술 담당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국장님, 이건 통신 시스템 마비입니다. 잠수함 자체가 아니라 통신망이 교란된 것 같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교란? 누가 교란한다는 겁니까? 기술자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십시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강력한 간섭 신호가 감지됩니다. 국장이 다가가서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정교한 전자전 기법입니다. 잠수함 통신망만 골라서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거든요. 국장이 물었습니다. 발신지는 어딥니까? 기술자가 계산을 마치고 대답했어요. 한반도 동해안 일대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 핵잠수함을 무력화시켰다고.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 패턴을 분석해보니 한국군이 사용하는 사이버 코드와 유사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전쟁을 멈췄어요. 국장이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미국 측에 즉시 보고해. 이건 중대 사안이야. 연락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봤어요. 지도상의 3개점이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이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신 두절 상태였죠. 새벽 3시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회의가 연결됐어요. 미군 제독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일본 측에서 상황 파악했습니까?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통신망 교란으로 보입니다. 한국 쪽에서 전자전을 펼친 것 같습니다. 제독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독님, 그런데 실제 공격은 없었습니다. 통신만 차단한 거죠. 제독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통신 차단도 공격이요. 작전 수행 불가 상태로 만든 거잖소.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복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제독이 한숨을 쉬었어요. 기술팀이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이버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자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 참모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했나요? 다른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죠.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은 뭘 하려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한국은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았습니다. 한 척의 배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보이지 않는 전파로 거대한 함대를 멈춰 세웠죠.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와무라, 자네 생각은 어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다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기술 전쟁이에요. 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난처할 겁니다. 한국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니까요. 그저 자국 해역 근처에서 통신 훈련을 했을 뿐이죠. 국장이 저를 빤히 봤습니다. 자네 지금 한국 편 드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약하다고 믿었어요. 미국 압박에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긴급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미 해군 동해 작전 일시 중단, 기술적 문제로 재검토 중.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술적 문제라니. 한국의 사이버 공격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였죠. 동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가와무라 씨, 이거 봤어요. 미국이 작전 중단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야. 핵잠수함 통신 마비 사건 이후 외무성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워싱턴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국장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가와무라, 이상한 정보가 들어왔어.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비밀 접촉이요? 언제요? 국장이 서류를 건네서요. 어젯밤 스위스 제네바에서였대. 양측 고위급 인사들이 만났다는 첩보야. 저는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만났다는 사실만 확인됐죠. 국장이 말했습니다.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해. 뭔가 큰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즉시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그곳의 정보 담당관과 통화했어요. 제네바 회동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담당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비공식 루트로 일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
보고를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알고 있는 거라도 말해주십시오. 담당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타협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조건부 합의안이 오갔다고 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이 카드를 꺼냈다는 겁니다. 뭔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순간 블랙 레저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한국도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날 오후 저는 프랭클린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하게 통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프랭클린이 피곤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가와무라 씨, 알고 계시는군요. 제네바 회동 말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교수님도 아십니까? 프랭클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정보망에서도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도 입수했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프랭클린이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화면에 문서 초안이 떠올랐어요. 제목은 한미 상호양의 각서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조항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미국 정치권 자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모든 재정적 요구를 철회한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도 블랙 레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일본보다 먼저 이 정보를 입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상 카드로 사용한 거죠. 저는 계속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조항도 놀라웠어요.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즉각 중단한다. 한국은 미 해군 통신 교란 기술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한 거래네요.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기로 한 거군요. 프랭클린이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블랙 레저로 미국을 압박했고 미국은 군사행동을 멈췄죠. 양측 모두 이득을 본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뭡니까? 우리는 그냥 당하기만 한 거예요. 프랭클린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일본은 정보를 무기화하지 못했습니다. 블랙 레저를 알면서도 묻어버렸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협상력으로 전환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국장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국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와무라, 노크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알아냈습니다. 한미 거래 내용을요.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라고? 저는 프랭클린에게서 받은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블랙 레저, 한국의 협상 카드, 미국의 양보, 모든 걸 말했죠. 국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블랙 레저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은 모든 요구와 제재를 철회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원하는 걸 전부 얻었군. 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5,500억 달러를 냈습니다. 조건도 없이요. 한국은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양보를 받아냈어요. 국장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중얼거렸죠. 우린 처음부터 졌어. 게임의 룰도 몰랐던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 위에 보고하시겠습니까? 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보고해봤자 뭐가 달라져. 이미 돈은 나갔어. 되돌릴 수도 없고.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그냥 있자는 겁니까? 국장이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가와무라, 자네는 뭘 원하나? 미국한테 항의하자는 건가? 이미 당한 걸 가지고 떠들어봤자 우리만 창피해져.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나? 안색이 안 좋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일본은 두려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거였죠. 책상에 앉아 프랭클린이 보내준 각서 초안을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 조항이 눈에 들어왔어요. 본 합의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양국만의 비밀로 유지한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밀 합의. 일본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항의할 수도 없는 거래. 우리는 완전히 배제됐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건설적입니다.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외교적으로 잘 해결됐습니다. 기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재정 요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변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화면을 끄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이겼고 일본은 졌어요. 그것도 완패였죠. 한미 비밀 합의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외교가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겼다는 걸요. 외무성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한 푼도 안 냈다며 우리만 호구였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사무실로 향했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일본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 같았죠. 아사히 신문이 첫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정부 미국의 5,500억 달러 비밀 납부, 국회 보고 없이 진행. 저는 신문을 보는 순간 예감했습니다. 폭풍이 시작됐다고. 다음 날 요미우리 신문도 따라잡았어요. 한국은 미국 요구 거부 후 철회 받아내. 일본만 굴욕적 수용. 외무성 로비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난무했죠.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배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회견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죠. 장관이 준비된 발언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5,500억 달러가 국익입니까? 국민 혈세를 국회도 모르게 미국에 바쳤잖습니까? 장관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거부했는데 왜 일본만 냈습니까? 우리가 호구입니까? 장관이 말을 더듬었어요.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과 더 긴밀한. 기자들이 비웃었습니다. 긴밀해서 돈을 갈취당한 겁니까? 장관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견은 30분 만에 중단됐죠. 그날 저녁 국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당이 긴급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요. 저는 텔레비전으로 국회 중계를 봤습니다. 야당 대표가 단상에 섰어요.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 5,500억 달러면 우리 예산의 몇 %입니까? 이걸 국회 동의도 없이 집행했습니다.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한 무소속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한국은 왜 거부할 수 있었고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일어섰어요.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전략은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신뢰요? 돈으로 산 신뢰가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당당히 거부하고도 관계를 유지했잖습니까? 국회는 고함과 야유로 가득 찼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외무성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태가 심각합니다. 국민 여론이 폭발하고 있어요. 한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가 트렌드입니다. 정부는 책임져라. 5,500억을 돌려받아라. 다른 참모가 덧붙였어요. 시위대가 총리 관저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넘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죠.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외무성 내 관련자들입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한 사람들이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이름도 거기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인사 발표가 났습니다. 장관 교체, 차관 경질, 국장급 3명 좌천. 저도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전략기획실에서 지방영사관으로 발령이었죠. 동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가와무라 씨, 너무하네요. 당신 잘못도 아닌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진짜 책임질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데 왜 우리만 희생양이 되는 거죠? 사무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신뢰가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위대를 봤습니다. 수백 명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한국을 배우자는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한 시위자가 확성기로 외쳤죠. 한국은 당당히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왜 싸워보지도 않고 돈을 냈습니까?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국민들의 분노는 정당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블랙 레저 문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된 거예요. 일본이 낸 돈이 미국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이었죠. 외무성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건 누가 유출한 겁니까? 조사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유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진실이 드러났다는 거였죠.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세금이 미국 선거에 쓰였다니. 이건 배신이야. 다카이치 총리는 결국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텔레비전 생중계로
담화를 발표했어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총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각이 총사퇴했고 외무장관도 물러났어요. 외무성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죠. 저는 마지막 출근일에 사무실을 나서며 동료들을 봤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어요. 패배한 군대 같았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무너진 건 한국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두려움으로 결정하고 거짓으로 덮으려 했으니까요. 외무성 건물을 나서는 순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었어요. 비를 맞으며 생각했죠. 이제 뭘 해야 하나? 이대로 끝낼 순 없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랭클린 교수였어요. 가와무라 씨, 소식 들었습니다. 지방 발령이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책임을 졌습니다.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잘못이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랭클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빗속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실은 계속 밝혀져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끝낼 순 없다고. 지방 발령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사직서를 냈어요. 25년 외무성 생활을 스스로 끝내기로 한 거죠.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와무라, 미쳤어? 지금 그만두면 연금도 반토막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뭘 하려고 그러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외교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장이 비웃었어요. 한국에서 뭘 배운다고? 우리가 70년 외교 선진국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진국이었죠. 과거에는요.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일주일 후면 저는 더 이상 외무성 직원이 아니에요.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다들 아쉬워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프랭클린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프랭클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전략정책국에 박지현이라는 부국장이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인물이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탁했습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서울은 처음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도쿄와는 다른 활기가 느껴졌죠. 호텔에 짐을 풀고 거울을 봤습니다. 외교관 배지가 없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교부 청사 근처 카페에서 박지현 부국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죠. 10시 정각 한 여성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가와무라 씨시죠? 박지현입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지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프랭클린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외무성을 그만두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지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입니다. 어떻게 미국의 압박을 이겨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지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우리는 거절을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박지현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요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순간 우리도 타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응 시나리오를 짰죠. 저는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였습니까? 박지현이 말했습니다. 3가지 원칙이었어요. 첫째, 국익 없는 요구는 거부한다. 둘째, 거부에 따른 압박을 견딜 준비를 한다. 셋째, 협상 카드를 확보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랙 레저 말씀이시군요. 박지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도 아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파일을 봤습니다. 하지만 묻어버리라는 지시를 받았죠. 박지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달랐어요. 그 정보를 협상력으로 전환했죠.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정보 공개를 막아주는 대신 우리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이 정말 동맹을 끊을까봐요. 박지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반도체 공급망 붕괴, 중국 견제 실패, 인도태평양 전략 무너짐, 미국도 우리를 잃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계산이었네요. 박지현이 말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원칙이었어요. 우리는 동맹을 대등한 관계로 봤습니다.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은 왜 실패했을까요? 박지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일본은 동맹을 종속으로 이해했고
우리는 동맹을 대등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게 결정적 차이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지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70년간 미국 우산 아래 있었어요. 편했겠죠. 하지만 그 편안함이 독립적 사고를 막았습니다. 미국이 흔들 때마다 원칙으로만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박지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가와무라 씨, 당신은 용기 있는 분입니다. 조직을 떠나면서까지 진실을 찾으려 하시니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절망입니다. 제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박지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에 머무실 동안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서며 박지현이 말했어요. 가와무라 씨,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배움의 시작이죠. 일본도 이번 일로 배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을 지났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지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동맹은 복종이 아니라 대등함이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대화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줄에 이렇게 썼죠. 한국은 원칙으로 움직였고 일본은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그게 승패를 갈랐다. 며칠간 서울에 머물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들, 싱크탱크 연구원들, 언론인들 모두에게서 같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주권적 외교, 원칙 있는 협상, 대등한 동맹.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게 뭔지를요. 일주일 후 박지현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외교부 근처 식당에서였어요. 박지현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네요. 배고프시겠어요? 식사하면서 얘기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외교부 건물을 나섰습니다. 박지현이 앞장서서 걸었죠. 골목길로 들어서자 오래된 간판이 보였어요. 할매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어요. 박지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된장과 사골이 섞인 듯한 냄새였죠. 작은 식당이었지만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둘이요. 박지현이 익숙하게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현씨. 오늘도 특으로 드릴까요? 네. 2그릇이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지만 묘하게 편안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김치와 깍두기가 놓여 있었죠. 여기 자주 오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현이 미소 지었어요. 네. 외교부 들어온 이후로 거의 매주 와요. 힘들 때마다 이 국밥이 위로가 되거든요. 곧 국밥이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국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진한 육수 위로 파가 소복하게 얹어져 있었죠.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박지현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도 따라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죠. 일본에도 국물 요리가 많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더 뜨거웠어요. 맛있죠? 박지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국물은 처음이에요. 박지현이 밥을 국물에 말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힘들 때 뜨거운 국밥을 먹어요. 속부터 따뜻해지거든요. 단순한 음식이지만 위로가 되죠. 저도 따라 밥을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밥알을 감쌌어요. 한 숟가락 떠서 먹었죠. 정말로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쿄의 차가운 사무실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는 늘 혼자 도시락을 먹었죠.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뜨겁고 시끄럽고 사람들로 가득했죠. 가와무라 씨, 힘드셨죠? 박지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국밥을 먹다 멈췄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거든요. 박지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주변 테이블을 봤습니다. 직장인들이 허겁지겁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도 있었죠. 모두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봤어요. 하지만 왠지 여기가 더 생생하게 느껴졌죠. 이 국밥처럼요. 뜨겁고 진하고 솔직했습니다. 박지현이 김치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외교도 이 국밥 같아요. 뜨겁게 부딪히지만
결국은 서로를 따뜻하게 만들죠. 식으면 맛이 없어요. 항상 뜨거워야 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일본 외교는 너무 차가웠어요. 계산적이고 조심스러웠죠. 실수하지 않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뜨겁게 부딪히고 당당하게 말했죠. 그래서 이긴 건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지현이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 국밥을 다 먹고 나니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땀이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박지현이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막았어요. 제가 낼게요.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낼게요. 또 오셔야 하니까요. 식당을 나서자 서울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차가운 도쿄와 달리 따뜻했어요. 아니, 날씨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따뜻했죠. 사람들, 분위기, 아니면 이 나라 자체. 저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따뜻함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 뜨거운 국밥처럼 속부터 뜨거운 나라. 그래서 미국의 차가운 압박도 녹여버린 거였죠. 저는 외교부 건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 국밥을 먹으며 힘을 얻겠죠. 그리고 다시 세계와 뜨겁게 부딪힐 거예요. 일본은 그걸 잊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식은 외교를 했어요. 안전하지만 맛없는 외교. 이제는 바꿔야 했습니다. 박지현이 물었습니다. 서울은 어떠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박지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하죠. 저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나누겠어요. 박지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동맹은 서로 배우는 관계니까요. 그날 저녁 김포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패배한 나라에서 왔지만 희망을 배우고 갑니다. 이제 그 희망을 일본에 전해야죠. 도쿄로 돌아왔을 때 공항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신문 가판대를 지나치는데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내각 지지율 역대 최저. 외교 참사 책임론 확산.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사가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정부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노트가 가방 속에 있었어요. 박지현과의 대화. 배운 것들, 느낀 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다음 날 프랭클린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울 다녀왔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프랭클린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알려야죠. 일본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프랭클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며칠 후 옛 동료 하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와무라 씨. 외무성 분위기 아십니까? 당신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비공식 회의에서 당신에게 책임을 묻자는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사직했는데도요. 동료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더 쉬운 타깃이죠. 반박할 수도 없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평화롭게 보였지만 그 아래는 썩어가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블랙 레저 USB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 손에 쥐었죠. 작은 메모리 하나에 거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외무성은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을 것이고 정부는 저를 고소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겁니다.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박지현의 말이 떠올랐죠. 원칙으로 움직이느냐, 두려움으로 움직이느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신뢰할 수 있는 기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다나카 기자가 떠올랐어요. 그는 정부 비판 기사로 유명했죠. 다나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2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오늘 오후 2시 신주쿠 카페에서 만나죠.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다나카를 기다렸어요. 정각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가와무라 씨죠. 외무성을 그만두셨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나카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무슨 정보입니까? 저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블랙레저 전체 파일이 있습니다. 일본이 낸 5,500억 달러가 어디로 갔는지,
모든 내역이요. 다나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다나카가 USB를 받아들었어요. 이걸 공개하면 가와무라 씨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배신자 취급받겠죠. 고소당할 수도 있고요. 다나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개하시겠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배신이라면 기꺼이 배신자가 되겠어요. 다나카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고 보도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죠. 사흘 후 아사히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 납부금 절반 미국 정치 자금으로 유용. 블랙 레저 프로젝트 전모 공개. 저는 신문을 보며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외무성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와무라 씨. 당신이 유출했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상대방이 분노했어요. 당신 미쳤어? 이건 기밀 유출이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이구나.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형사 2명이 저를 마주보고 앉았어요. 가와무라 씨, 당신이 기밀 문서를 언론에 유출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요. 다른 형사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국가 안보요? 정부가 거짓말하는 게 안보입니까?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USB를 받은 경위, 공개 결심, 기자와의 접촉, 숨길 게 없었죠.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압수수색을 당한 거였죠.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책장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전직 외무관료 기밀 유출 혐의 조사. 배신자인가 양심적 고발자인가. 여론은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영웅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매국노라 비난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박지현이었습니다. 가와무라 씨, 뉴스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지현이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배신자였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블랙 레저 폭로 후 일본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아사히 신문 특종 이틀 후 다른 언론들도 뒤따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까지 모든 신문 일면이 같은 이야기를 다뤘죠. 미국 선거 캠프에 일본 비자금 유입 5,500억 달러 중 2,750억 정치자금으로 전용. 저는 집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텔레비전마다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한 앵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세금이 미국 정치인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화면이 국회로 바뀌었어요. 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었죠. 플래카드가 휘날렸습니다. 정부는 책임져라. 총리는 사퇴하라.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 야당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사퇴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외무장관, 재무장관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일부는 자리를 떠나고 있었죠. 제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기자들, 방송국,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 저는 대부분 무시했어요. 하지만 프랭클린 교수의 전화는 받았습니다. 가와무라 씨,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요.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일본 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내각 교체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임시 총리가 된 스가가 단상에 섰어요.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사과로 끝입니까? 2,750억 달러를 어떻게 돌려받을 겁니까? 스가가 답변을 주저했어요. 미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협의요? 한국은 당당히 거부했는데
왜 일본만 당했습니까? 스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견은 20분 만에 중단됐죠. 다음 날 외무장관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재무장관도 뒤따랐어요. 내각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거든요.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죠. 며칠 후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소환됐어요. 국회의사당에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죠. 가와무라 씨, 후회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청문회장은 가득 찼습니다. 의원들, 언론, 방청객들로 빼곡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야당 의원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가와무라 씨, 블랙 레저 파일을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미 비밀 합의 직전이었습니다. 의원이 물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묻으라는 지시를 받았죠.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의원이 계속 물었습니다. 왜 공개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요. 여당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부가 거짓말하는데 누가 진실을 말합니까? 의원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정부를 불신하는 겁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정부는 실제로 거짓말했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다른 야당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와무라 씨, 한국 외교부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울에서 박지현 부국장을 만났습니다. 의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원칙으로 움직였는지요. 한 무소속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부에 따른 압박을 견딜 준비를 했죠. 반면 일본은 두려움으로 즉시 수용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대등한 관계로 봤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복종으로 이해했고요. 그게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여당 의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한국을 미화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의원이 분노했습니다. 25년 외교관이 나라를 배신하고 한국 편을 든다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속에 사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동맹은 복종이 아닙니다. 대등한 신뢰가 있어야 동맹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일본은 70년간 이 기본을 잊고 살았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증인, 진정하십시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늘로 이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다시 배우러 갑니다. 한국에서요. 청문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의원들이 소리쳤고 방청객들이 박수쳤어요. 어떤 이는 환호했고 어떤 이는 야유했죠. 저는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한 젊은 의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가와무라 씨, 용기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나서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걸었어요. 빗속에서 자유로움을 느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랭클린 교수였습니다. 청문회 봤습니다. 훌륭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모든 게요.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에 함께 가시겠습니까? 프랭클린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같이 공부합시다. 진짜 동맹이 뭔지 말입니다. 저는 빗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은 무너졌지만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배움의 희망을요. 청문회 이후 일본 사회는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저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갈렸어요. 어떤 이들은 저를 애국자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배신자라 비난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국회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조사위원회였어요. 정부 고위 관료들도 함께 출석했죠. 회의장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외무성 장관들, 전직 관료들,
그리고 제 옛 동료들 모두가 저를 피하려는 눈빛이었어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외무성 관계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장관이 증언대에 섰어요. 그는 여전히 방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미국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왜 일본은 못했습니까? 장관이 답변을 주저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다릅니다. 의원이 다그쳤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다르다고만 반복했죠.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증언대에 섰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의장이 물었습니다. 가와무라 씨. 당신은 한국 외교를 직접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겁을 냈고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국은 미국에게도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당히 거부할 수 있었죠.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왜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70년간 미국 우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당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그건 동맹을 부정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동맹의 진짜 의미를 찾자는 겁니다. 동맹은 복종이 아닙니다. 대등한 신뢰가 있어야 동맹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게 충성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충성이 아니라 복종이었습니다. 한 무소속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가와무라 씨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서요. 그들이 어떻게 원칙을 지켰는지 어떻게 대등한 관계를 만들었는지 배워야 합니다. 여당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자고요? 우리가 선진국인데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자만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제 겸손해져야 합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오갔어요. 하지만 점차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죠. 일부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의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외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데 몇몇 젊은 의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와무라 씨, 정말 한국에 가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프랭클린 교수와 함께 갈 겁니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함께 배웁시다. 국회의 사당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며칠 후 김포공항에 다시 내렸습니다. 프랭클린 교수가 함께였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죠. 가와무라 씨, 떨리십니까? 프랭클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렙니다. 새로 배운다는 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박지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오셨군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배우러 왔습니다. 박지현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몇몇 외교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박지현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전략팀입니다. 앞으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이에요. 한 젊은 담당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가와무라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지현이 설명했어요. 우리 외교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원칙, 준비, 그리고 용기. 저는 노트를 꺼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린도 열심히 메모했죠. 몇 시간의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외교부 건물을 나섰습니다. 저녁 해가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동맹이 뭔지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요.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죠. 같은 하늘 아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너졌고
하나는 일어섰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지현이었어요. 좋은 여행 되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료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같은 태양 아래서 같은 꿈을 꾸는 거였죠. 대등한 동맹, 상호 존중, 그리고 함께 배우는 관계. 프랭클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가와무라 씨,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동맹이 뭔지 배워야 할 때입니다.